네, 동상부 9강 시작하겠습니다. 9강 이번 시간에는 사장 상품 교육에 관한 협정 중에요. 선적정 검사, 우리가 선적을 shipment라 그러죠. 근데 pre-shipment inspection, PSI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SI라는 것은 수입국이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선적 내용이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보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요. 왜 이런 제도를 실시하냐 하면은 우리가 세관에 우리가 뭐 나라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은 이제 선적 하역을 하고 물건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 내외만 랜덤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가지고 돌려가지고 뽑죠. 인스펙션 할 것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차가 이렇게 딱 오면은 옆으로 일단은 열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컨테이너가 딱 지나가면은 그 컨테이너가 지나가면서 안에 레이저로 이렇게 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우리 보안 검열대 지날 때 이렇게 물건 같은 거는 쫙 보이잖아요. 근데 보안 검열대야 사람이 짐을 올리면 뭐 여러 사람 줄 서 있다가 처리하면 되는데 항구에서는 보통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대부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테이너 단위를 그거를 이렇게 컨테이너 차량이 이렇게 사람이 아닌 이상 이렇게 빨리빨리 줄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제 딜레이가 생기죠. 그래서 보통 그걸 다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10% 내외에서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인스펙션을 합니다. 이제 그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밀수된 것을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밀수 같은 경우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그죠? 수출국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수출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자기가 수출 물품이 가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을 검사하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저게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열어서 조사를 해보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이제 좀 의심가는 물건은 자국의 항구에 통보를 해가지고 세관 통과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는 한번 인스펙션을 강하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밀수품들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10개 중에 한 10% 정도만 플러스 그 다음에 의심 가는 것 이런 것만 하지 그냥 대부분은 뭐냐 바로 서류 심사에서 통과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정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류와 맞지 않는 특히 이제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는 추상성의 원칙에 의해서 뭐 서류만 있으면 안에 뭐 어떤 내용이 있든 간에 사실은 그것을 문제 삼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수입국하고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이제 모종의 어떤 음모를 해서 짜서 물건을 보내는데 그 물건 안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물건이 왔는데 물건 안에는 깡통만 있다. 빈 컨테이너만 있다. 그러면 그 빈 컨테이너를 보통 부두에서는 깡통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깡통 안에서 빈 컨테이너에서 이제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돈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외화도피가 되는 거죠. 외화도피. 그래서 수출국에서 또는 수입국에서 자기가 물건을 샀다 이거죠. 근데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거래한 어떤 정표는 있어야 되니까 빈 컨테이너만 보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돈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상품을 거래한 거가 되죠. 왜? 돈을 함부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은 이제 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외환이 자유화가 됐다는 거는 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보낸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절차가 완벽하게 돼도 이게 완벽하게 증명이 돼도
그 나라의 어떤 그 밸런스 때문에,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자기 나라에서 한 달에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을 양을 제한해 놨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식적으로 주고 팔았지만은 자국으로 돈을 송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자유화가 된 이런 시점에서는 뭐 자기가 증명서만 오르면 이제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 증명서가 옳지 않을 경우에 서로 간 이제 문서하고 틀리게 해서 외화 도피나 또는 이제 어떤 경우는 관세 포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개의 물건이 들어오면 그 중에 1개 정도만 이제 인스펙션을 합니다. 10% 정도. 이제 항구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 왜냐면 가만히 뭐 시간 벌면서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딜레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게 또 굉장한 또 손실로 가져오죠. 화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건을 이제 100만 원어치를 실었는데, 또는 다른 물건인데 뭐 서류상으로는 인보이스 상으로는 가격을 갖다가 언더밸류 한다든가 뭐 다운 시켜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관세를 갖다가 덜 내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뭘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리하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적체가 되니까요. 아예 그 실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필요하게 조사를 한다,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보통 해외로 외화를 도피하거나 관세를 포탈하는 이런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딱 이제 문서하고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미리 이제 발행되는 BL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보고 선적 전에, 보통 이제 BL은 선화증권인데 보통 부두에 이제 입고를 시키면은 BL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배를 운행하는 해운사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검사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같이 이제 패킹을 할 때, 컨솔을 할 때, 그때도 또 이제 가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스펙션이 없으면은 아예 물건을 로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시킨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적인 검사기관들이 이제 국가와 그런 국가들과 계약을 맺고 세 각국의 브랜치에서 생산 단계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인스펙션 하고 그 다음에 그 품질의 조건 여러 가지 해가지고 로딩할 때까지 하면은 이제 수입국에서는 그냥 와서 바로바로 통과시키는, 물론 이제 검사기관하고 또 수출자하고 또 수입국하고 수출자하고 이렇게 짜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또 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순조롭고 이제 신뢰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선적전 검사를 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말이죠. 선적전 검사도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해버리는 거죠. 검사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검사기관이 스탬프 찍어주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그 검사기관에서 스탬프가 없으면은 수출자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스탬프를 받아서 신용장 거래일 경우는 은행에 가서 은행의 어떤 필요 서류 중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에 그 검사기관의 검사 완료 스탬프를 받아가지고 가야지만 돈을 내줍니다. 내고를 할 수 있죠. 속된 이야기로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내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힘들죠.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저 나라로 뭐 A라는 나라가 있다 합시다. A라는 나라하고 거래할 때는 처음에는 거래는 잘 돼. 신용장 열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딱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거 하려면 거래가 너무 검사가 까다로워가지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용되고 뭐 그냥 안 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쪽에 수출하는 것은 기피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수입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을 어떤 수출을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수입을 방지할 수가 있죠.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고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뭡니까? 이것은 뭐 보호무역주의나 다를 게 없죠. 비관세 장벽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WTO에서는 좋다. 이거 너희들이 뭐 관세 포탈하고 외화 도피한다 해가지고 선적점 검사하는 거 좋아. 그래서 스탬프 받아가가지고 엄격하게 스탬프 찍힌 물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해 주는 건 좋은데, 근데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그냥 까다롭게 해가지고 스탬프 안 찍어주면은 우리 기업들이 당신 나라한테 수출하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안 하려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은 당신네들이 그냥 이거 뭐야 뭐 관세 올리는 거나 아니면 뭐 아예 비관세 장벽 설치하는 건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런 것도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WTO에서는 이제 그래서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이라고 해서 선적전 검사 협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WTO 협정은 선적전 검사 제도를 운용하는 사용 회원국이 있습니다. Inspection Use Member, 즉 수입국은 무차별. 자, 이거 할 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내국민의 국내 기업에 대우하는 것과 똑같이 외국 기업에 국제 표준에 적용해서 그 표준에 맞으면 그거는 뭐 더 이상 이유를 달지 마라. 그럼 투명하게 해라. 뭐가 되고 안 된다는 걸 나중에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거 얼마야? 원가 얼마 들었어? 뭐 어디서 가져왔어? 이 부품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맞아? 이 가격이 맞는가? 뭐 이렇게 다 그냥 까불려라. 이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을, 영업 비밀을 다 그냥 송두리째 수입해준다는 이유로 그냥 가져가가지고 그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가 오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기업으로부터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걸 가져가가지고 막 그냥 오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나라들이 있죠. 다 기한해라. 너 이거 뭐야? 이거 원자재는 어디 가져왔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자재를 가져오는 루트, 가격, 그 다음에 어떤 원자재를 쓰는가, 이것도 다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갖고 기업의 상품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데, 그거 이제 그 선적점 검사한다고 말이죠. 그거 일일이 그런 다큐멘트 안 내면 이게 뭐, 너희 원가 선정 안 된다. 원가 선정해야지 너가 신고한 가격하고,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 아니냐. 너희들이 원가를 언더밸류 했는지 아니면 언더밸류 해서 관세를 포탈하려는지 아니면 오버밸류 해가지고 마크업 해가지고 말이죠. 외화를 도피하려는지 지나치게 싼 걸 갖다가 비싸게 했다 해가지고 샀다 해가지고 돈을 보내가지고 외화를 도피하는지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 있는 증빙자료를 다 내라. 우리가 다 조사해 보겠다. 취지는 맞죠. 근데 그걸 조사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비밀 다 나가고, 그러면 저거 나라 회사부터, 야, 이거 봐라. 저 제품은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대로 만들면 돼. 가져가서 빨리 만들어. 이래 버리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지연이죠. 자, 보통 가면 이제 선적 검사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하면 SGI라든지 이런 이제 인스펙션 기관을 이용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인원이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랩도 가지고 있고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한 번 와서 안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지만 내일 바로 오세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일주일 내지는 한 열흘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뭐 일주일 내지 열흘 기다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주일하고 열흘 기다리면은 일단 여기에 다 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출 기업이 뭐 수출한 건데 물론 한두 개 주기업들이 있어갖고 거기에 뭐 해서 먹고 살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일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안 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각하냐.
배를 갖다가 수배를 제대로 안 돼요. 배랑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가는 배들, 이런 배들은 많죠. 자주 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배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에 뭐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이런 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배들은 스케줄을 한번 놓쳐버렸다. 놓친다는 게 뭡니까? 검사관이 빨리 안 와가지고, 나 지금 다른 검사도 하고 우리 인원이 없어갖고 바로 못 갑니다. 일주일 후에 옵니다. 열흘 후에 갑니다. 심지어는 뭐 한 달 후에 갑니다. 이래버리면, 그 뭐 몇 달을 디레이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수출이 안 됩니다. 그것만 매여 있을 수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식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할 수 있다. 부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뭐 더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부당한 지연은 이제 방지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price verification에 대해서 이제 이 절차들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거 왜 이래? 뭐 이렇게 다 내줬는데 아니다. 우리는 뭐 그대로 다 내줬는데 이거 아니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가격이 이게 아니다. 이래 버리면은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주면은 뭐 이렇게 아니다. 우리 뭐 다시 다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가 판단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래 버리면 자기가 판단했대요. 자기들이. 근데 아니다.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는데요? 뭐 안 가르쳐줘요. 그 비단 뭐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내국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이런 데도 있죠. 뭘 갖다가 어플라이 하고 또는 뭐 어떤 데도 지원하고 입찰하고 뭐 이래 했는데 입찰 떨어졌다. 그거는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뭐 그 채점 결과는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틀린지 알고 그거는 자의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도 아니고 그다음 그 사람의 우리가 재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래도 재책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판사가 이상하게 보니까 나한테 불리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재책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 판사가 나의 상대방하고 인적 관계더라. 아니면 이제 특수한 관계더라. 이러면은 난 저 판사한테 내가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재책입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재책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정보는 공개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이의 제기를 하는데 뭣도 모르고 뭐 가만 앉아가지고 저 판사 형님한테 나의 상대방 나의 소송 상대방 형님한테 형님이 판사인데 앉아가고 똥똥 두드리는데 뭣도 모르고 앉아있다. 그럼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보장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죠? 그렇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WTO에서는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산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원산지, 이거는 상품 교육에 관한 겁니다. 상품 교육. 자, 우리 나중에 이제 한번 다 보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 통상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가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그래서 우리가 목차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볼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은 안에 내용을 다 그냥 훑어봅니다.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훑어보면서 그 사람이 딱 봐서 이게 뭐 재미있다 없다 아니면 내가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그림을 쫙 보든가 아니면 내용을 한번 훑어보든 또 어떤 사람은 내용은 일단 안 보고 앞에 목차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차를 보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책을 읽지 않아도 이 책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우면은 사장의 상품교육이 무엇에 관해서 통상법 중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통상법 중에서 사장 상품의 교육에 관한 협정은 어떤 부분이고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목차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디서 가든 간에 내가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서 있고 지금 어떤 형태의 어떤 그 프레임 안에 내가 어떤 부분에 서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상품과의 교육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WTO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위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라인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상품 교육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서비스 협정에 관한 것,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 뭐 분쟁 해결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주 국제통상법의 주를 이루는 거죠, 그죠? 자, 그 중에 상품 교육에 관한 협정 중 원산지 규정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그다음 또 뭐 서비스 규정에 관한 것도 있겠죠. 그게도 또 원산지 규정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rule of origin입니다. 이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FTA 같은 경우요. FTA 규정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좀 특정한 나라기 좀 더 뭡니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WTO의 어떤 다자간은 하나가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이 체국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FTA는 어떻게 보면 또 저것끼리 마음 맞는 대부분 이제 네이버링 하는 좀 이웃된 좀 더 잘 알고 마음 맞잖아요. 문화적으로 또 같고 역사적으로도 또 뿌리가 같을 수도 있죠. 이런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끼리 또 좀 더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저것들끼리 혜택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 우리끼리, 우리 물건이랑은, 우리 상대방의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확인하는, 규정.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원산지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산지 규정은 어떤 특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이거 왜 결정합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과 FTA를 맺은 국가라면은 그 국가에서 오는 것을 관세를 갖다가 고려해야 되고, 또는 뭡니까? 자기가 어떤 나라의 물건이 심하게 이제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반덤핑이라든지 상교관세 부과할 때 기준이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과하겠죠. 그죠?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제품으로 들어오더라도 다른 나라의 그 부품을 거의 뭐 90% 이상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것도 뭡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반덤핑이나 상교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도 이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겠죠. 이거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거다.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 많이 마켓 시어를 잠식하고 있다. 이건 나라만 너희 나라로 돼 있지. 이거는 뭐 거의 일본 제품이 마찬가지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덤핑이랑 상교관세를 갖다가 부여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원산지 식별은 이래서 필요한 거죠. 근데 원산지를 여러분들은 원산지라 이러니까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붙으면 다 한국 거 아닙니다. 그렇게 원산지 증명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산지 증명은 이게 이제 각 품목마다 또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은 또 어떻습니까? 그 중에 메인이 되는 부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그죠? 그 다음에 로컬 컨텐츠, 즉 국내 제품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판단은 결국 누가 합니까? 수입국이 하겠죠, 그죠? 수입국이 하는데 이 수입국이 뭐 지만대로 아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뭐 자의적이란 거는 제가 예를 매번 들지만 자의적이란 것의 예는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의적이란 거는 어차피 자의적이란 말 자체가 지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뭐 구구절절 이유를 붙이고 예를 붙이고 뭐 이런 그 뭐 예를 붙인들 뭐 설명을 한들 논리적으로 따져본들 그게 무슨 반박이 되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했는데 그 자의적이란 말 자체가 원칙이 없다는 거죠.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자, 그래서 이제 WTO에서는 자 이것도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룰을 정해놓자. 네 마음대로 원산지 결정해버리면 이게 무슨
이게 국제 간의 어떤 협정이 되겠느냐. 응? 이것도 정해놓자. 만약에 정해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한국 건데 그래서 나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이건 한국 게 아니다, 일본 거다, 이렇게 버린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그러면은 이거 뭐 졸지에 뭐 어떻게 됩니까? 불안정해지잖아요. 일단 투명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견할 수가 있어야죠. 그죠? 수출자가 예견할 수 있어야지 아예 손을 안 대죠. 근데 이게 될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안 됐다 보면 손에 완전히 쫄딱 그냥 내려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원산지는 요렇게 됐을 때는 요걸 원산지를 몇 프로 인정하고 요거 됐을 때는 요거는 원산지를 인정하고 아닐 때는 원산지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뭐 그걸 봐가지고 사용된 부품의 그 비율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그래서 이제 WTO는 FTA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FTA는 사실 WTO와 어떤 상반되는 그런 거죠. 왜? 다장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그 제국 대우를 해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좀 더 이제 자 그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이제 상계관세라든지 반덤핑을 할 때 이제 이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반덤핑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나라가 이제 자국에서 싸게 판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기존의 거를 우리 마크로 한 거를 갖다 팔고 있어요. 우리 마크로. 자, 예를 들어서 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세탁기를 팔고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더 팔다가는 반덤핑 더 받을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나라에 줘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가지고 집어넣는다 말. 그래도 그건 결국은 뭡니까? 상표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돼 있지.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그걸 갖다가 원산지가 어디냐 따져야죠. 그죠? 원산지 어디냐? 야, 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차이나 맞냐? 이거 한국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런 걸 식별하고 상계관세는 또 뭡니까? 우리가 앞전에 말했죠. 보조금을 줘가지고 가져왔다. 한국에서 보조금 많이 줬다. 그럼 바로 가면은 상계관세 받을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해서 갔다. 자, 이럴 때는 항상 원산지를 갖다가 수입국에서는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트가 제일 처음 됐을 때, 가트 규정 1947년에는, 자, 뭐 그냥 원산지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만, 구체적인 원산지 규정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자, 원산지 필요하니까, 원산지 위해서, 그거 해라. 원산지 표시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죠? 근데 원산지 규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죠? 그런 것만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산지 규정하라. 이것만 돼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입국에서 이 원산지를 갖다가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수입국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또 뭡니까? 비장벽이 되는 거죠. 비관세 장벽이 되는 거죠. 비장벽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되는 거죠. 무역 장벽 효과를 갖다가 수입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윤선 규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WTO에서는 이제 명확하고 명예하고 예측 가능한 원산지, 예측 가능.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예측 가능해. 누가 예측 가능해야 됩니까? 수출자가 예측 가능해야 되죠. 수출자가 수입국이 투명해야지 내가 이걸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을 하지. 무턱대고 손댔다가 안 된다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뭔가 예측이 가능해. 난 지금 내가 요거 쓰면은 최소한 요거 쓰면은 뭐 내가 솔직하게 난 아니까 요거 써서 요거 전부 다 요거에 요렇게 주장해가지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주장하면은 내가 세금 얼마를 물 것이고 그럼 세금을 얼마를 물으면 내가 들어가서 경쟁이 있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했는데 자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원산지가 너희들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은 그럼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거기에서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제시해라. WTO에서는 그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WTO 협정은 그다음 EU, 그다음에 나프타는 이제 미국,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한 그거를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나프타 이런 이제 이전으로 가야 되겠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특혜 부유시 또는 선진국, 자, 이거 있잖아요. 자, EU는 자기 나라끼리, 나프타는 나프타,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이제, 그과 같이, 영내국가, 이걸 이제 영내국가랍니다. FTA를 맺었잖아요. EU도 이제 가장 큰 FTA고, 그죠? 그 다음 나프타. 그죠? 영내국가 간 특혜 부유시, 저끼리 부여합니다. 저 영내, FTA 맺은 국가를 갖다 영내랍니다. 지역 내, 국가 간 특혜 부유시 또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GSP 우리가 이거 받고 있었잖아요. GSP. 자, 이때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이죠. 저끼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제외하고 자, 최국 대외 원칙, 반덤핑, 상계관세 원산지 표시, 자, 상계관세의 마크 오브 리진, 수입 할당제 운용에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비특혜 원산지 규정, non-preferential rule of origin의 통일적 운영.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산지 규정을 갖다가 저것끼리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FTA 해가지고 뭐 저것끼리 하는 거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최국 대회를 할 때, 최국 대회는 똑같은 대우를 하는 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할 때 그러면 반덤핑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 죄다. 실질적으로 누구 나라 죄다. 실질적으로 누구 나라에서 만든 건데 그 나라에서 보조금을 줬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수입 할당제도 마찬가지죠. 수입 할당제라는 것이 이제 소위하면 수출 제한제. 그런 거죠. 수입 할당제, 수입을 이제 쿼터죠, 쿼터.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오는 제품은 얼마간만을 수입한다. 그때도 당연히 뭡니까? 그 어느 나라 제품인가가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특혜가 없다, 이죠. 특혜가 없고 오히려 페널티만 있는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비특혜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이 통일적 운영 원칙 정하자. 뭔가 뭐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뭡니까?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나 요거는 특혜 원산지 규정이잖아요. FTA 안에서 하는 것들. 저끼리 특혜 부여시하는 거고, 그죠? 요거는 일단 놔놓고, 특혜를 주는 원산지 규정은 뭐 특혜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에서는 그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불이익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비특혜 이렇게 뭔가 페널티를 주려고 할 때 이용되는 원산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산지를 판명하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그 판명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가트 때와는 달리, 가트 1947때와는 달리 WTO에서는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이제 원산지 규정이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개도국에 대한 GSP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원래 초에 들어가지고 뭐 개도국 우리가 트럼프가 그랬죠. 야, 니네들은 아직도 개도국이야? 너희들은 아직도 개도국 하고 싶어?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GDP 11위고 교육이 일본에 의해서 5위입니다. 세계 교육이. 근데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냐 하면 미국에 대해서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WTO가 창설되고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 중 하나가 WTO가 가트 때부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1950년대 전쟁을 갖다가 극복하고요.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든든한 우군이 있습니까? 뭐 경제적인 그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좀 부지런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근면성 하나로 가지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없이 옛말에 우리 공순이 공돌이라는 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나? 굉장히 비하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일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두가 뭐냐면 산업전선, 생활전선을 나가야 됐죠. 그죠? 그렇게 부지런히 나가서 일한 걸 갖다가 누구에게 팔아야 됩니다. 왜? 우리 자국 내에서의 어떤 그 내수 시장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30%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30%도 안 돼. 그냥 바깥에 다 팔아야 돼요. 바깥에 파는 누구한테 파냐 이거야. 응? 어디 나가서 뭐 그때만 해도 말이 통합니까? 누가 통해요? 누구한테 파냐 이거야. 자, 그때 가트, 즉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 시장이 없었으면 우리는 거의 지금과 같은 번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무역시장 하에서는 똑같이 최국 대우,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은 똑같은 수입국 모든 나라에 수출국 모든 나라에 되게 다 적용돼야 된다.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본 거죠. 만들면 팔아먹을 수 있었던 거죠. 또 근본적으로 부진한 건 국민성 이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요람일 수도 있어요. 요람. 왜?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뭐냐면 거기에 또 한층 더 부과된 것이 뭐냐면 GSP 일반 특혜 관세를 특혜 왜? 너가 못 사니까 너는 좀 더 관세를 깎아주고 좀 더 그 규정도 좀 덜 적용해주고 덜 까다롭게 해주고 자 우리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주축적인 세력들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무역이라는 것은 무역학과, 무역 관련 통상에 왜 국가에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투자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무역 일꾼들이 없으면 다 굶어 죽어요. GDP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적게는 60%, 많게는 80% 가능합니다. 우리가 1.7조 달러입니다. 1700조 정도 GDP가. 근데 그 중에서 1300조 정도가 뭡니까? 1100조, 1300조 정도가 교육에서 일어납니다. 교육에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죠. 통상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통상 인재들이 이 나라를 바치지 않으면은 다 허사합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통상의 어떤 우리나라가 통상을 주도하고 세계 5위의 교육국가를 유지하고 세계 11위의 GDP를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나 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계를 나가서 세계를 개척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여러분들 덕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늙으면 여러분이 벌어오는 돈으로서 이제 뭐 조금씩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집에 앉아서 공무원이나 하겠다고 거기에 인재들이 전부 다 그냥 몰두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앞날은 깜깜합니다. 특히 GSP 같이 지금은 그래도 뭐 만들어 놓으면 팔아먹을 때는 있었어요. 특혜를 받으면서.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다 좋은 인재들이 무역 일꾼에 무역 전선에 나가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족들, 여러분들의 후배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대한민국에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무역 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부심은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를 리딩하는 주역입니다. 그걸 모든 국민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는 국민들이 많죠. 근데 보면은 내가 내 거 만들면은 내가 팔아먹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지만 그거 참 국민들이 우둔한 생각이죠. 내가 만든 물건 뭐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살 돈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GDP 등 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몇 프로?
60에서 80%. 바깥에서 돈을 못 벌어오면은, 속된 말로 아버지가 밖에서 돈을 못 벌어오면은 내가 집에서 우리끼리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장사가 됩니까? 대형마트가 내수를 중심으로 유통을 하지만 사람이 끌어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직장 다니는 그 사람들이 모두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70%는 다 외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외국에 팔지 않으면은 회사가 유지가 안 되는 게. 그게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구조.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 구조입니다. 일본, 미국은 낮아요. 뭐가 낮아요? 해외 의존도가 낮아요. 그 사람들의 해외 의존도는 25% 내외예요. 무슨 말이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끼리 주고 판다 이 말입니다. 10개 만들면 7개는 저끼리 주고 파니까 우리보다는 나아요. 형편이. 버틸 수 있죠. 우리는 통상황이 바뀌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통상법, FDA 이런 국제 통상환경에 대해서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할 거다. 그게 맞아서 우리의 어떤 전략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도해 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무역 일꾼들, 이런 분들이 먹여 살립니다. 제조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 데가 없으면 헛방이에요. 그건 창고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그죠? 누군가 그것을 팔아줄 사람. 그게 중요한 거죠. 삼성에서 휴대폰을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밖에 있는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친구들이 그거를 영업해서 팔아야죠. 그래야 그 물건이 소진이 되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결국은 세계로 나가서 우리 물건을 갖다가 팔고 세계를 개척하고, 그 다음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후배들이 그걸 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endowment resources, 우리가 땅에 있는 자원들, 자연에서 나는 자원들이 없습니다. 캐나다 같은 데 보세요. 엄청나요. 텅스테인이라든지 이런 부존 자원들 엄청나요. 큰 그거 안에서 설레설레 놀면서 그런 거 팔아 먹으면서 하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아무리 땅 파면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북한이 좀 있을런지 모르겠다. 근데 뭐 북한 지금 쉽게 뭐 같이 나누어 쓸 입장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뭐 통일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좀 나누어 쓸런지. 자, 그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런 거다. 그래서 원산지 구조. 그래서 이제 WTO 원산지 원칙을 보면요. 그 다음에, 자, 수출입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국산품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는 이상으로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 무차별이라는 것은 똑같이 무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차별을 공격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무차별이란 말이 좀 나쁘게, 무차별 뭐 이상하게 좀 나쁜 칭으로 무차별하게 공격하라, 뭐 무차별을 집어가라,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차별 없이 똑같이 돼야 된다. 평등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그 나라 국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상 말고, 야, 다 내놔봐라. 이거 어디서 왔느냐?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원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영업 비밀까지 완전히 그냥 빨아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원산지 규정이 아니라 그거는 영업 비밀을 캐내려는 거지 원산지 규정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기업은 저 나라 가다가 우리 거 다 그냥 다 기한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좀 안 돼. 그러면 뭡니까? 자연스럽게 무역 장벽을 갖다가 형성하는 거고는 비관세 장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산지 규정은 일괄적이고 통일적이어야 한다. 일괄적이고 통일적이야. 공정해야 되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돼. 적극적 파지티브 스탠더드를 기준. 파지티브 스탠더드는 뭡니까? 적극적 기준. 딱 기입해내는 것만, 요건만 맞으면은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줘야 되죠. 기입해내는 요건만 맞으면. 그죠? 자, 원산지 규정의 법령 판정의 요청이 있을 시에 늦어도 150 이내에 공포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갑자기 내일 모레 좀 수출하고 좀 딱 패킹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규정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쫄딱 넘어가죠. 수출업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적어도 150일 이내에는
공포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놔야죠. 그 다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분쟁 절차를 적용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원산지 규정이 또 원산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아니다 이거 우리 거다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이거는 70%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거다 그래서 너희 나라로 원산지를 봐줄 수 없다. 아니면은 이 70%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반덤핑을 때려야 된다. 그 나라 상품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상교관세 때려야 된다. 이거는 70%네 구성품이 70%는 그 나라 거네. 그럼 이 나라는 지금 수입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수입이 안 된다. 수입 할당을 넘었다. 당신들이 수입을 우리한테 수출을 하면 이건 그 나라 거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분쟁이 있을 때는 분쟁 절차를 따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수입 허가 절차. 어이구. 자, 이제 그 수입 허가 절차라는 것은요. 수입을 하는데도 우리가 수입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importing licensing procedure. importing licensing. 즉 수입 허가, 라이센싱 허가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하는 프로시저라는 것은 라이센싱 우리 라이센스 받았다 수입 허가를 받았다 이런 뜻이죠. 허가 라이센스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수입국의 관련 행정기관이 수입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신청서나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입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저 하잖아요. 우리 수입 허가 하려면 수입 이제 수입허가 들어왔다 배가 들어왔다 배가 들어오면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세관에서 통지를 합니다. 배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세관하고 중간에 관세사가 있죠. 관세사가 들어왔다. 그럼 들어오면 이제 관세사가 이제 세관에 준비를 합니다. 통관 준비를 하죠. 자, 그 통관 준비할 때 우리가 내야 되는 서류가 수입허가 서류입니다. 그걸 수입허가 절차라고. 인보이스 패킹,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 그 다음에 각종 뭐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하면 그거, 그 다음에 뭐 LC 필요하면 LC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선화증권 뭐 이런 자 그거는 이제 그걸 냅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세관이 직접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세사에 내면 관세사는 그 부분에서 이제 뭡니까? 물건을 찾아올 때 이제 선적 서류에 필요한 선사에서 물건을 찾아올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이제 관세와 부가세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나 뭐 비ll of 로딩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관에 다시 냅니다. 세관에 떡 내면 세관에서는 이제 보고 이게 식품 같은 경우는 또 부가적인 서류가 있죠. 뭐 우리 국내에서 수입이 불어되는 그러한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검사한 검사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 그런 걸 받아오라 그러죠. 받아오라 그러면 이제 또 그런 건 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혈청소나 아니면 식품검역소나 뭐 이런 데 이제 여러 가지 가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수입 허가제. 자, 그런데 수입 허가 제도는 이게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뭐 수입 허가 왔다. 근데 왔는데 잘 왔는데 식품을 갖다가 해가지고 냉동 컨테이너를 한여름에 막 밖에서 막 돌리고 있어요. 한 2, 3일 내에 빨리 통관이 돼야지 빨리 유통이 돼야 돼요. 아무리 신선한 식품을 냉동 아무리 프로즌 시켜도 그거를 한 보름 이상 가면 그게 이제 고용배도 됩니다.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거 실험서가 없네요. 실험서 같은 것도 그냥 자기 나라에서 떼오라 하는 건 인정 안 해주고 국내에서 그냥 우리나라 따로 떼세요. 가봤다. 식품검역소라든지 아니면 뭐 혈청소 같은 데 가봤다. 가니까 막 줄을 산더미처럼 서 있고 이거 기약도 없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응? 그렇게 되면은 수출 안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거기에 그 시간에 다른 데 수출해. 그러면 수출 다 자연히 끓이게 되고 그럼 수입 국가에서 수입을 막는 거거든.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막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럼 자국 생산업자 보호되죠. 그렇게 하면 그건 자유무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트 때 동경 라운드가 있었죠. 1980년대에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그거 불명확해요. 그 다음에 뭐 똑바로 해야죠. 뭐 그냥 하다가 마치 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입 흐름을 갖다가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그때 그 효력이 진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투명해야지 수출업자가 보고 자기가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또 투명해야지 보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세금을 물고 어떻게 해서 내가 경쟁이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어떤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들어가면 전부 다 그게 관리들한테 맡겨져 있고 정부에 맡겨져 있고 뭐 그거 하면 가서 다시 또 부가적으로 로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요. 안 합니다. 보통 수출업자들이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세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나라 국민들, 즉 수입을 억제하는 나라들은 생산자는 보할지언정 뭐가 그 나라 국민들의 뭐 효용 가치는 떨어지고 그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세계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중립성, 공정성 유지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으로서 하면 안 됩니다. 자, 수입 허가 절차를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수입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서는 기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이 이제 딱 나타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입에 관련된 정보 사전에 공포해라. 아까 원사님은 똑같습니다. 허가 신청 양식의 절차를 최대한 간소하자. 뭐 가져와라 하지 말고. 자, 자동 수입 허가자. Automatic Import Licensing. 그거죠. 어느 정도 딱 넣으면은 요즘 이제 수입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사들이 하지만 이제 그것도 개인 이제 자기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업자들도 딱 그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세관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그거 돼 있으면 한 거는 수입을 제외하는 품목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러한 품목이 없다는 검사서만 국제적인 인정기관에서 받아와가지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은 자연적 뭡니까? 아니면 그게 이제 우리 국제인정기관에서는 그 문서를 발행할 때 QR코드나 바코드를 갖다가 발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QR코드나 바코드가 들어가면 그 세관이 그 국제인정기관하고 딱 이렇게 라인을 같이 쓰고 있다면 자연적 탁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서류의 디스크레펀시가 결함이 없이 딱 되면서 수입허가 자동도 딱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문서가 위조됐니 많이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자동 수입허가제도 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저 나라에서 검증하는 그 성분이 내가 만든 식품이나 동물에 없다. 그러면 그 나라 그 검사기관에다가 검사받고 그 자기의 어떤 고유 상품 번호나 거래 번호가 등록된 QR코드나 바코드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다. 입력을 시킨다. 그러면 그 입력되면 그게 세관의 스캐닝이 딱 되면 이거 됐다. 그러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Non-Automatic Importing License는 허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운용하고 거의 무역제하면 외국 효과를 하면 안 된다. 목적 달성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하는 가운데 이제 좀 더 그거 된 거 있죠. 강화한다든가 뭔가를 이제 강화하든가 추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조금 이제 한 번 더 리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나는 이제 그때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지. 더블 체크하는 개념이지. 이걸 갖다가 이 목적 자체를 갖다가 이걸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서는 안 된다. 이거. 그렇게는 안 된다. 외국에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규정이 우리가 이제 보조금 및 상계 조치입니다. 보조금 및 상계 조치란 것이 어떤 것이냐? subsidies. 자, 보조금이란 것은요. 각국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각 정부가 특정한 경제정책 탁상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및 산업 기업의 여러 가지의 어떤 뭐 공공기관도 좋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업 활동을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다가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내 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원가 100원인데 국가에서 50원 준다. 그럼 내 원가가 얼마입니까? 50원이죠. 50, 내 들은 거 50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50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110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내가 비용을 보전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기업은 또 돈 맛이 들어가 또 뭡니까? 또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려야겠죠. 근데 그 자기가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까? 사실은 경쟁력이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에 가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 그럼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 상대국, 즉 수입국은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경쟁력이 없어져가지고 다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받았지. 니네들 보조금 받았지. 니네들 보조금 받았으니까 니네들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우리 시장에 와서 우리 시장에 그럼 완전 마구 다 삼켜가지고 우리 기업들 다 죽었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내야지 해서 부과하는 것이 상계관세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상계관세다. 자, 그래서 countervailing duties, countervailing duties 이것이 상계관세다. 자, 상계시키다. 뭔가 벌점을 주다. 상쇄시키다. countervailing 한다. 그래서 countervailing duty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날려버린다. 날려버린다. 자, 그래서 보조금에는 정부가 직접 또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투자한 민간기관을 통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조권 하겠죠. 뭐 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그냥 무상 지원하는 경우 대출로 형식으로 해서 주는 거야. 대출하는데 뭐 이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무슨 그게 대출이냐? 아니지. 그건 뭐야? 그냥 주는 거지. 이자는 뭐 0.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지분 참여해가지고 내 지분 참여한다. 주식 사버린다. 자, 주식 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버리는 거죠. 너희들 더 유상증자 해. 유상증자 하면 뭐 주수를 더 늘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한 부분을 어떻게?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그거 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뭐 사면은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주식으로 산 거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뭡니까? 돈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국가도 바보가 아닌 이상 편하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거 채무 부담해 줄게. 자, 이거 뭐 대출을 하려, 은행 대출을 하려한다. 은행 대출을 하려는데 이거 지금 뭡니까? 이 사람들 지금 채무가 너무 많아서 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그 보증 쓸게. 내가 부담할게. 그럼 은행은 국가가 보증하니까. 그럼 더 대주라. 그럼 그 돈이 결국 뭡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준 돈이 결국 뭡니까? 국가가 준 돈이 똑같은 거예요. 왜? 나중에 못 주면 내가 대갚아 준다 라고 보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세금 나왔다. 그럼 세금 깎아주는 겁니다. 세금 깎아주고요. 어떻게 깎아줍니까? 그냥 이의제기하게 하는 거죠. 교묘하죠. 뭐 그런 거야. 이의제기하다. 이건 아닌데 우리는 이거는 뭐 요율이 틀리다. 이의제기 해주면 잘못다. 그러면 이의제기 받아 슬그머니 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프로큐먼트 하는 거죠. 특정 제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자, 너희들, 그러면 저거 너희들 나온 거 한 반 정도, 그냥, 조달로 구매해. 그럼 조달 구매하면 뭡니까? 조달 구매하는데 구매합니까? 이득을 얹어서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득 얹은 부분이 결국 뭐, 돈 주는 거야.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다른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고유한 권한이나 이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들이 이제 많이 지금 되고 있죠. 농업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전에, WTO 전에는 뭐 보조금 주도 받는데, 너 나라 얘기지 뭐. 우리나라, 너가 왜 간섭이냐, 이거 있죠. 자. 그래, 너희끼리 주고 받는 거야, 너 나라 일이지.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와서 팔아먹으려니까 너 나라 일만 아니다, 이거죠. 너희 나라 안에서 보조금 주가지고 생산 많이 하고 국민들한테 뭐 물건 풍요롭게 만드는 거야. 너희 나라 일인데 그걸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에서 팔아먹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희 나라 때문에 너희 나라 상품 때문에 못 팔아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돈은
이제 가지고 너 나라로 다시 가져가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런 거죠. 이런 논리죠. 그래서 보조금 주는 거는 안 돼. 안 돼. 그거는 수입국의 국내 기업 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당연히 되겠죠. 그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상계관세 조치를 내리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구강하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강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